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단편 소설의 대가이죠. 모파상의 작품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문체가 짧고 간결해서 아주 깔끔합니다. 그럼에도 모순된 군상들의 모습을 예리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입니다. 세상 일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망트에서 사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발 씨가 방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가 내리고 있다. 쓸쓸한 가을날이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다. 나뭇잎들은 마치 보다 두껍고 보다 느린 또 하나의 비처럼 빗속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사발 씨는 마음이 밟지를 못하다. 그는 벽난로에서 창문으로 그리고 창문에서 벽난로로 거닌다. 인생에는 침울한 날들이 있는 것이다. 지금 그를 위한 인생은 우울한 날들밖에는 없다. 그는 62살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독신의 늙은 총각이다. 이렇게 혼자서 헌신적인 사랑도 없이 죽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는 그처럼 적나라하고 그처럼 공허한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는 오래전의 과거, 어린 시절의 과거 속에서 양친과 함께 지내던 집, 그 집을 떠올린다. 그러고는 중학교, 졸업,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을 회상한다. 그 다음에는 부친의 병환과 죽음, 그는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들 두 사람, 젊은이와 늙은 여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았다. 어머니 역시 돌아가셨다. 얼마나 슬픈가, 인생이란. 그는 혼자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머지않아 그가 죽을 차례다. 그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끝이리라. 지상에는 폴 사발 씨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다른 사람들은 살아갈 것이고 서로 사랑할 것이고 웃을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즐길 것이고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이 영원한 확실성 아래에서 웃고 즐기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만일 죽음이 그저 있을 법한 일이라면 아직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련만 그러나 아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낮이 기울고 난 후 밤이 오듯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었더라면, 만일 그가 무언가 했었더라면, 즉 모험, 커다란 쾌락, 성공, 온갖 종류의 만족들을 맛보았더라면, 그러나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다.
그렇게 그는 62살의 나이에 이른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그는 결혼할 수도 있었다. 얼만큼의 재산이 있었으니까.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그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무관심은 그의 큰 병이었고 결점이었으며 악습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가.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움직이고 거동하고 말하고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사랑을 받아본 적조차 없었다. 어떠한 여자도 완전한 사랑의 포기 속에서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잠이 든 여자가 없었다. 그는 기다림의 감미로운 고뇌도 꽉 잡은 손의 기막힌 떨림도 결정적인 정열의 황홀도 알지 못했다. 입술이 처음으로 포개어질 때 네 개의 팔이 껴안아 유일한 존재, 서로에게 미치다시피 한 두 존재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나의 존재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초인적인 행복이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 것인가. 사발 씨는 실내복을 입고 불에다 발을 쬐며 앉아 있었다. 물론 그의 인생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사랑했었다. 만사가 그렇듯이 그는 남몰래 괴롭게 그리고 안일하게 사랑을 했었다. 그는 옛 친구인 상드르 부인을 사랑했었는데 그녀는 그의 오랜 동료인 상드르의 아내였다. 아, 그녀가 처녀일 때 알았더라면. 그러나 그는 그녀를 너무 늦게 만났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던 것이다. 확실히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었을 텐데.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었던가.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때마다 느꼈던 감동, 그녀와 헤어지면서 맛보았던 슬픔, 그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런 아침에는 언제나 밤보다는 약간 시들해진 연정으로 잠에서 깨어나곤 하였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 그녀는 참으로 예쁘고 상냥했으며 금발에다 곱슬머리였고 웃기를 잘하는 여자였다. 상드르는 그녀에게 필요한 남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58살이다. 그녀는 행복한 듯 했다. 아, 예전에 그녀가 그를 사랑했더라면, 그녀가 그를 사랑했더라면, 그가 그 여자를, 상드르 부인을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왜 그녀는 그를, 사바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저 그녀가 그 무엇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더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당시에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일 그가 말했더라면 그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리고 사발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자기 생애를 회상하였고 수많은 세세한 일들을 되찾으려고 애썼다. 상드르 부인이 젊고 그토록 매력적이었을 때 상드르네 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그 긴 밤들이 모두 생각난다.
그녀가 그에게 말한 것들, 예전에 그녀가 지녔던 어조, 많은 것들을 의미하던 소리 없이 잔잔하게 짓던 미소들을 떠올렸다. 상드르가 군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생강을 따라 셋이 산책하던 일이며 풀밭에서 점심을 들던 것들을 회상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가에 있는 작은 숲속에서 그녀와 함께 보낸 어느 오후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꾸러미에다 먹을 것을 싸가지고 아침에 떠났다. 취하게 할 정도로 맑고 생기가 도는 봄날이었다. 모든 것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고 모든 것은 행복해 보였다. 새들은 보다 즐겁게 지저귀었고 더욱 빠르게 날개짓을 하였다. 태양으로 마비되어 버린 듯한 강물 바로 곁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의 풀밭에서 점심을 먹었다. 공기는 포근했고 나무 진의 냄새로 가득했다. 황홀하게 그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날은 얼마나 날씨가 좋았던가. 점심을 들고 나서 상드르는 벌렁 누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잘 자본 적은 없다 하고 그가 말했다. 상드르 부인은 사발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강을 따라 걸었다. 그녀가 그에게 기댔다. 그녀는 웃으면서 나 취했어요. 아주 취했다고요.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가슴까지 떨리고 창백해짐을 느꼈고 또한 자기의 눈이 너무 대담하지 않을까, 자기 손이 떨림으로써 그의 비밀이 폭로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녀는 키가 큰 풀과 수련으로 화관을 만들어 쓰고는 이렇게 그에게 물었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그녀는 웃어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불만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러고는 아, 바보. 적어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하고 정면으로 그에게 퍼부어 대었다. 그는 아직도 단 한마디 말도 생각해 내지를 못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첫날과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그에게 떠올랐다. 왜 그녀는 그에게 바보, 적어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하고 말했을까?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부드럽게 자기에게 기대었던가를 상기하였다. 기울어진 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그는 자기의 뺨에 그녀의 귀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이 접촉을 고의적인 것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얼른 물러섰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아닌가요? 하고 그가 말했을 때 그녀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확실히 그녀는 이상 야릇한 태도로 그를 쳐다보았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좋도록 하세요. 피곤하시다면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피곤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쯤 어쩌면 상드르가 깨어났을지도 몰라서요. 그러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남편이 깨어났을까봐 걱정이시라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돌아갑시다. 돌아가면서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팔에 기대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왜라는 것을 그는 아직까지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무엇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사발 씨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보다 30살이 젊은 상드르 부인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의 영혼 속에 방금 들어온 이 의혹이 그를 몹시 괴롭혔다. 그가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다니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그 행복을 붙잡지 않고 지나쳐버렸다면,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난 알고 싶다. 이 의혹 속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난 알고 싶다. 그래서 그는 빨리 옷을 입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62살이고 그녀는 58살이다. 그러니 그것을 그녀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갔다. 상들의 집은 길 맞은편, 거의 그의 집과 정면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이르렀다. 문 두드리는 쇳소리에 어린 하녀가 문을 열러왔다. 그녀는 그렇게 일찍 온 그를 보자 놀랐다. 벌써 오시다니요, 사발씨. 무슨 사고라도 있나요? 아니다, 얘야. 네 주인 마님에게 내가 당장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가서 말하렴. 마님은 겨울용 배잼을 저장품으로 만들고 계셔요. 화덕에서요. 옷도 갈아입지 않으셨어요. 그래.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려라. 어린 하녀가 갔다. 사발은 거실을 큰 걸음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거북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 그는 요리법이라도 물어보려는 것처럼 그녀에게 물어보려는 것이다. 그가 62살이기 때문이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포동포동한 볼에 소리를 내어 웃어대는 크고 살찐 뚱뚱한 여자였다. 그녀는 몸에서 멀찍이 손을 벌리고 달콤한 과일잼이 끈적끈적 묻어있는 맨팔 위로 소매자락을 걷어붙이고 걸어왔다. 그녀가 불안스럽게 물었다. 어쩐 일이세요? 편찮은 것 아니세요? 아니요, 부인. 그러나 나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내 마음을 몹시 괴롭히는 것에 대해 묻고 싶소. 솔직하게 대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난 언제나 솔직하답니다. 말씀하세요. 좋소. 난 당신을 보았던 그날부터 당신을 사랑했었소. 그걸 알고 있었소? 그녀는 옛날의 그 억양과 같은 말투로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바보? 난 첫날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걸요. 사발은 떨기 시작했다.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물었다. 그럼이라니요. 뭐라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었소? 뭐라고
뭐라고 당신은 대답했을까요? 그녀는 더욱 높은 소리로 웃었다. 몇 방울의 시럽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 마룻바닥 위로 떨어졌다. 내가요? 하지만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걸요. 의사표시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상드르가 점심을 먹고 나서 풀밭 위에서 잠이 들었던 그날, 우리가 함께 구비진 곳까지 걸었던 그날이 생각나시겠지요? 그는 기다렸다.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물론이고 말고요. 생각납니다. 그는 떨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그날 만일 내가 대담했더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녀는 아무 후회가 없는 행복한 여자로서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이러니가 섞인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굴복했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발길을 돌려 잼이 있는 곳으로 사라졌다. 사발은 천재지변을 당하고 난 것처럼 깜짝 놀라 다시 길로 나왔다. 그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큰 걸음걸이로 자기 앞을 똑바로 걸어갔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생각지 않고 강 쪽으로 내려갔다. 높다란 둑에 이르자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둑을 따라갔다. 마치 본능에 떠밀려 가듯이 오랫동안 걸었다. 옷은 빗물에 흥건히 젖었고 헝겊 조각처럼 물렁물렁해진 일그러진 모자에서는 처마에서처럼 빗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는 앞으로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추억이 그의 마음을 몹시 괴롭히는 먼 옛날에 그들이 점심을 먹었던 그 장소에 있었다. 그는 벌거벗은 나무 아래 앉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첫 번째 작품 후회였습니다. 평생 무사태평한 것만을 바라던 주인공 사발은 62살의 나이에 천재지변을 당한 듯 후회하고 있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작품 달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를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여자를 경멸하는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위트 있게 잘 그릴 수 있구나 싶어 감탄한 작품입니다. 낭독이 끝난 후 남은 얘기 더 나눌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부님이 왜 여자를 증오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마리냥 신부는 논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르고 광신적이었으며 언제나 흥분을 잘 하지만 고든 영혼을 지닌 키가 큰 사제였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부동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신을 알고 있고 그의 섭리, 의지,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작은 사제관의 산책길을 큰 걸음으로 거닐 때면 가끔 한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나곤 했다. 왜 신은 그것을 만들었을까? 그러고는 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집요하게 탐구했으며 또한 거의 언제나 찾아내었다. 주님, 당신의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독실한 겸손의 정열 속에서 속삭이는 그가 아니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저는 신의 종입니다. 그러하오니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추측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절대적이고도 감탄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창조된 것처럼 보였다. 어째서와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언제나 좌우로 흔들렸다. 새벽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만들어졌고 낮은 수확물을 있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비는 그것에 물을 뿌리려고 만들어졌고 저녁은 잠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두운 밤은 잠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계절은 농업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대응하고 있었다. 자연은 의도를 지니지 않은 것이 없고 그와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기와 기후와 물질의 엄격한 필요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결코 사제에게 의혹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싫어하였다.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증오하였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여자를 경멸하였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여인이여, 그대와 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신 자신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지 않으신 것 같다. 여자란 그에게는 어떤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12번이나 더럽혀진 어린애였던 것이다. 여자는 최초의 남자를 유혹하고 또 저주의 일을 영원히 계속하는 유혹자이며 나약하고 위험하고 신비스럽게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였다. 그들의 타락한 육체보다도 더욱 그가 증오하는 것은 그들의 상냥한 영혼이었다. 종종 그는 자기에게 달라붙는 그들의 애정을 느껴왔었다. 그리고 그가 공략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자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떨리고 있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화가 치미는 것이었다. 그의 의견으로는 신은 오직 남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에게 시련을 겪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방위를 위한 대비를 가지고 함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자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자가 팔을 내밀고 남자를 향해 입술을 벌린 모습은 아주 함정과 비슷하다. 수녀들로 말하자면 그들의 맹세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오직 관대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는 해도 그는 그들을 엄하게 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슬로 얽매인 마음, 겸손한 마음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에게로 오는 그 영원한 애정이 살아있음을 언제나 느끼기 때문이다. 그건
사제도 마찬가지였다. 수도사의 시선보다 더 신앙심으로 젖어 있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의 성이 합세되어 있는 법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정열 속에서 그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환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자의 사랑이었고 관능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증오할 애정을 그들의 순종에서도, 그에게 말을 할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에서도, 내리깐 그들의 눈에서도, 그리고 그들을 가혹하게 나무랐을 때 참고 따르며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수녀원의 문을 나서면서 그는 버비를 흔들며 마치 위험 앞에서 도망치기라도 하듯이 다리를 쭉쭉 펴면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신부에게는 조카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웃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병자 간호 담당 수녀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예쁘고 경솔했으며 또 빈정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신부가 설교를 할 때도 그녀는 킥킥거리며 웃어댔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화를 내면 그녀는 힘껏 자기 가슴에다 신부를 끌어안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포옹에서 몸을 빼려고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 포옹은 그에게 어떤 달콤한 기쁨을 맛보게 했고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 잠들고 있는 부성으로서의 감동을 깨워놓는 것이었다. 신부는 종종 들길을 그녀와 나란히 걸으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삶의 행복으로 하늘과 풀과 꽃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따금 그녀는 날짐승을 잡기 위해 달려갔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보세요, 아저씨. 얼마나 예뻐요. 입을 맞추고 싶네요. 파리에게 입을 맞추고 싶은 이 욕구, 라일락의 열매에 입을 맞추고 싶은 이 욕구가 사제를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자극하였다. 그는 여자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싹트고 있는 뿌리 뽑을 수 없는 애정을 거기에서 또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냥 신부의 가사를 돌보고 있는 성당직의 아내가 조카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신부는 그 말에 무서운 동요를 느꼈다. 그래서 면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얼굴에 가득 비누칠을 한 채 숨이 막혀 있었다. 곰곰 생각해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몸을 돌려 이렇게 소리쳤다. 그렇지 않을 거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려, 멜라니. 그러자 시골 여자는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었다. 제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겁니다, 신부님. 아가씨는 매일 밤 어머니가 자리에 눕자마자 그리로 가는걸요. 두 분은 강가를 따라 걷지요.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거기로 가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신부는 면도를 중지하고 깊은 명상 시간에 늘 하는 것처럼 심하게 걷기 시작하였다. 수염을 다시 깎기 시작하자 그는 코에서부터 귀에까지 3번이나 베었다. 그날 온종일 그는 말이 없었고 붕괴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물리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사제의 분노에는 한 어린아이에 의해 농락당하고 빼앗기고 배신당한 도의적인 아버지로서의 후견인으로서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울분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은 딸이 부모와 상의 없이 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했을 때 느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숨막힘 같은 것이었다. 저녁을 들고 나서 책을 좀 읽으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어서 점점 화가 났다. 10시가 되자 그는 자기 지팡이를 쥐었다. 그것은 환자를 보러 갈 때 밤 외출에 언제나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떡갈나무 지팡이였다. 그는 시골 사람의 억센 팔심으로 위협적으로 검을 휘두르듯이 그 거대한 몽둥이를 돌리면서 미소를 띠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을 쳐들고 이를 갈면서 의자를 내리쳤다. 빠개진 의자의 등이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달빛에 놀라 문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교회의 신부나 꿈꾸는 시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정신 중의 하나인 열광하는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백한 밤의 숭고하고도 평화로운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갑자기 멍해짐을 느꼈다. 작은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은 부드러운 달빛에 잠겨 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과일 나무들은 푸른 잎을 거의 걸치지 않은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를 산책길에 들이우고 있었다. 한편 집의 벽 위로 기어오른 거대한 인동 덩굴은 감미롭고 설탕 같은 입김을 내뿜고 있었으며 훈훈하고 밝은 밤 속에 일종의 향기로운 영혼을 떠다니게 하고 있었다. 신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술꾼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공기를 마셨다. 그는 거의 조카 딸은 잊은 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넋을 빼앗겨 감탄을 하며 나아갔다. 들판으로 나오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애모하는 듯한 이 달빛에 잠긴 청명한 밤의 부드럽고도 나른한 이 매혹적인 아름다움 속에 잠긴 온 벌판을 바라보았다. 두꺼비들은 쉬지 않고 그들의 짧고 금속 썩인 음표를 허공에 던지고 있었고 멀리서 밤 꾀꼬리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게 하는 그들의 나다를 까는 듯한 음악과 이 달빛의 유혹으로 입을 맞추기 위해 하는 그 가볍게 떨리는 음악을 혼합하고 있었다. 신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마음은 약해져 있었다. 갑자기 풀이 죽고 지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대로 있으면서 명상에 잠겨 신의 작품 속에서 신을 찬미하고 싶어졌다. 저기 물결치는 작은 강을 따라 포플러가 길게 꾸불꾸불 늘어서 있었다. 가느다란 김의 하얀 수증기가 달빛에 스며들고 희게 비추고 빛나게 하고 높다란 둑의 주위와 위로 걸려 있으면서 가볍고 투명한 송 같은 구불구불한 물의 흐름을 온통 덮어 씌우고 있었다. 사제는 커져가는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이 영혼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막연한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다. 마음속에 가끔 제기되는 의문 중의 하나가
일어남을 느꼈다. 왜 신은 이것을 만들었을까? 밤이 잠을 위해, 무의식 상태를 위해, 휴식을 위해, 모든 것으로부터의 망각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밤은 낮보다도 더 매혹적이고 새벽이나 저녁보다도 더 감미롭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째서 태양보다도 더 시적이고 또한 그처럼 사려 깊어서 너무도 미묘하고 신비스러운 것들을 커다란 빛으로 비추기 위해 예비해 둔 것 같은 이 느리고 매혹적인 천체는 어둠을 이다지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노래를 잘하는 새들 중에서도 가장 솜씨 좋은 저 새는 어째서 다른 새들처럼 쉬지 않고 유혹적인 어둠 속에서 모음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일까? 어째서 이 어스름은 세상의 빛을 바라는가? 어째서 마음은 이렇게 떨리고 영혼은 이렇게 감동되며 육신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유혹이 이렇게 펼쳐지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는 이 숭고한 광경, 풍부한 신은 무엇을 위해 예비해 두는 것일까? 신부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저쪽 풀밭 가장자리에 빛나는 안개에 잠긴 꼭대기가 둥근 나무들 아래로 나란히 걷고 있는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키가 컸고 여자의 목덜미에 손을 얹었으며 이따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훌륭한 배경을 만들듯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 풍경이 갑자기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이 고요하고 조용한 밤을 위해 예비된 바로 그 사람과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대답처럼 주님이 그의 의문에 던져주는 대답처럼 사제를 향해 오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고 깜짝 놀라 그대로 서 있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같은 성서에 관한 그 무엇을 보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무대 장치 중의 하나에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가의 구절이, 격정의 고함이, 육체의 호소가, 불타는 애정의 시편에 있는 따뜻한 시정이 웅얼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신은 인간들의 사랑을 이상적으로 가리기 위해 이런 밤을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는 이 포옹한 한 쌍 앞에서 뒷걸음질을 하였다. 그것은 그의 조카딸이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신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았다. 신이 이와 같이 눈부신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그의 주위에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을 허락하는 게 아닐까. 그는 마치 자기가 들어갈 권리가 없는 어떤 신전에 깊숙이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조차 느끼면서 정신없이 달아나고 말았다. 편안한 감상 되셨나요? 직업적 특수성의 영향도 있겠지만 모든 걸 신의 섭리라는 이유로
규정 지으려 하는 신부님이시네요. 자신의 본능인 육체적 욕망이 얼마나 강렬하고 두려웠으면 그 탓을 창조주가 만든 여자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자기가 만든 틀 안에 세상의 모든 걸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친구, 자식, 직장은 이래야 하고 사랑은 이렇게 하고 세상은 이래야 한다고 고집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요. 모파상이 말하는 주제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일이든 자기의 자로 규정짓고 강요하지 않아야 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